이제 아까 우리가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착오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은 의사표시 사기 강박 요 두 개는 이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취소를 해야지 비로소 취소 효력이 생기니까 그럼 갑이 이제 의뢰 사기 강박에서 토지 매매를 했다 해서 취소를 한다. 그럼 이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요 상대방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같은 의사표시를 흔히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당의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 여부가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해서 우리 민법은 양자 이해관계를 조화 절충시키기 위해서 요게 111조 1항이죠.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도달의 개념이니까 아무리 기기묘묘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항상 여기에 맞춰 사고를 하는 거예요. 도달을 하면 의사표시가 일단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진입 들어가야 돼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길 것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길 것 그러면 도달로 본다면 다만 여기 이제 요지할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요지할 수 있는 상태만 생기면 도달로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다시피 당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보냈을 때 동가는 뭐 친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고용인이 수령했다든가 이 수신함에 또 의사표시가 투입이 됐다든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도달에 해당이 되고 다만 그 의사표시 서면을 꼭 상대방에 점유할 필요도 없고 의사표시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자고. 그 26번에서 1. 상대방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원칙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게 이제 수령 능력의 문제인데 얘가 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발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의 제한 능력자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의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괄해서 수령 무능력자 그래요. 그러면 이 상대방 수령 무능력자가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을 이해도 못 하는데 이게 도달했다 그래서 효력이 생기면은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 따라서 상대방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된 경우는 표의자 쪽에서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을 못한다. 그러나 역으로 상대방 쪽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니까 바로 대리가 요거 끝나면 나오는데 능력 보충기간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것이고 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이후에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정에 도달 안 이후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수령 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곧잘 물어보는 대목들이고 따라서 2번은 곧 틀려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이유는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의 111조 2항은 총칙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법 서론 부분에서 워낙에 물어보는 거니까 111조 2항은 지금 내용이 이 표의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팔고자 청약을 한다. 이 청약 같은 것도 상대방 있는 전형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얘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을 했다. 또는 행위능력 상실, 바꿔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 청약 의사표 효력에는 어찌 되는가? 이미 청약 의사표는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당의 의사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이 돼요. 대신 이제 상대방 쪽에서 조건이 맞다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이렇게 표의자가 청약 의사표 발신한 후 사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법에서는 주로 물어보는데 계약은 성립되고 다만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계약은 성립됐으니까 이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권리무가 있을 건데 권리무는 상속인에게 생겨될 것이고 사망한 경우는 제한 능력자 된 경우는
능력 보충위원 법정들이 있으니까 뒤처리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111조 2항이 총칙에서 계약법에서 곧잘 모르는 걸 점검해야 되고, 3번은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이 상대방의 서표시가 상대방의 도달하지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겠는가? 도달을 주장하는 자, 이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두로 의사표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도달에 대한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따라서 웬만하면 이제 서면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송부하는 게 나은데, 여기에 이제 실무상으로 내용 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여기에 이제 4번 지문이고 27번에 5번 지문을 보세요. 보통 우편이 나와 있죠. 요 세 개는 이제 이 질문만 계속 물어보니까 생활 상식이기도 하고, 보통 우편으로 의사표를 발송한 경우, 그럼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여러분 잘 받아보셔야 알겠지만 우체부 아저씨가 상대방 손에 딱 쥐어줘요. 따라서 요거는 반송된 사실이 없는 한 100% 상대방에 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달한 거로 간주가 되겠지만, 보통 우편, 통상 우편의 경우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이게 꼭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거 아니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한 거로 추정이 안 돼요. 따라서 별도 요거는 증거 방법에 의해서 도달을 입증해야 되니까 실무상으로는 웬만하면 위에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의사표를 발송해 놨고, 따라 26번에 4번도 맞고 27번 5번도 맞고, 그 다음에 26번 5번은 113조 공시송달이죠. 보유자가 가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의렸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이자의 상속인에게 의사표시를 이제 송부해야 되는데 갑쪽에서 의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또는 이제 의료에게 보내야 되는데 의리 갑자기 행방불명 돼버렸다, 이런 경우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방도가 없더라, 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당해 송부할 의사표시를 법원 사무관에게 보고를 시키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국내의 경우는 2주일이 경과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걸 간주한다. 이런 게 이제 공시송달 대조니까 26번 5번도 맞고, 27번의 경우는 2번이 아주 중요하고, 도달의 개념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고 그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것, 따라서 2번은 맞고, 3번이 아까 이야기처럼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 3번은 틀려있고, 청약은 그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계약도 성립이 되니까 4번 5번 다 맞고, 28번의 경우는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서 그 도달의 개념에다 항상 맞춰서 사고를 해보라는 거예요.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는 의사표에 도달이 있어가 할 수 없다. 맞아요. 오늘 개봉할 생각이 없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 편지가 나한테 온 거냐, 다른 사람이 온 거냐, 그게 벌써 애매하기 때문에 개봉해볼 일도 없고, 따라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가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냈다면 통지방이 상대방에 돌다 벌써 판례하면 2번이 틀렸는데, 상대방이 신문에 공고에 따라서 그 공고를 꼭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따라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국가가 따로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의 경우는 상대방 수령인의 사무실 비용인이 통지를 받았으나 수령인에게 전원이 왔더라,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전형적으로 도달에 해당되는 것이 상대방과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족, 고용인이 의사표에 수령한 때, 요때 도달로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수령해서 상대방 당사자가 전달하냐 안 하냐, 그거는 차후 문제고 그건 해당이 없어요. 이 사람들 수령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전달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전달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도달이 이미 된 거예요. 따라서 3번 질문, 수령인에게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도달이 된다. 동거하는 가족, 친족, 고용인이 수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만 17세의 이름 당사자 손녀가 당사자 주민등록증에서 당사자 권서를 받았다면 그 송달은 적법에 이뤘다고 할 것이다. 만 17세면 이제 고등학생인데, 여기 이제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송달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설명을 해주면 그걸 이제 당사자인, 여기 손녀니까 당사자는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한테 송달한 서류이니까 그걸 누가 대신 받았다는 거요? 손녀가. 이런 경우도 도달로 보냐, 그거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17살이면 여고생인데
요거 정도 되면은 송달의 의미도 설명 알아듣고 너네 할아버지한테 중요한 서류니까 법원에서 보는 거요. 잘 전달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유치원생도 아닌데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 이런 거는 도달로 본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권을 양도할 때는 교재 자료납비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지. 양도 사실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교재 자료한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채무자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다. 이런 것도 도달로 볼 것인가? 그러면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상대방 채무자가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말. 이 사람부터 전달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따라서 우리 판례는 도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스토리. 그 다음에 29번이 뭐예요?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급표 보는 것은 등급표 뭐래요? 상대방의 주소에 배달됐다면 문제냐 그 다음 줄이 의미심장하다. 현재 그 주소지에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이전됐다. 이런 경우는 등급표는 할아버지가 배달했다고 해도 도달로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 주민등록지에는 상대방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송달, 수령, 위임을 했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여기는 지금 송달, 수령을 위임했다는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송달, 수령 권한을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 위임했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실제 거주도 안 하기 때문에 도달로 볼 수는 없다. 그게 있고 지금 도달주 운책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를 취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정 시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시 나오지만 531조요. 대하자 말고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 말고 하도 물어봐요. 계약법에서 대하자 말고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청약 말고 승낙 의사표시만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발신주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531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 어디가 버렸나? 그 29번 2번 맞고 발송할 때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내용 증명품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송달 아까 앞에 나온 판례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도달주 원칙이니까 효력이 발생이 돼요. 효력이 발생이 돼버리면 더 이상 철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이 되면 일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철회는 못하죠. 그럼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하냐?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게 철회니까. 그 다음에 의사표 효력 발생을 위해서 표의자 상대방의 그 의사표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요지할 수 있는 상태만 생기면 도달로 보니까. 그 다음에 30번에 그냥 발신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아까 29번에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그 기억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달주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일은 없어요. 왜냐? 공시송달 제도는 원래 민사소송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민법시험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지만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되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 2번에 틀렸네요. 공시송달하면 의사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리 경과하면 효력이 생겨요. 옛날에 이제 2줄 이런 것도 시험에서 옛날 80년대 시험에서 80년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유치원 다닐 요 무렵에 그때 시험에서는 다음 주 공시송달하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얼마가 지내야지 상대방에 도달하는 거 될까요? 1줄이에요. 2번 2줄이에요. 답이 2번이에요.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웃다시피 참 쪽팔린 시험이 돼버리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답은 2번이 틀렸고 남은 집에 확인하고 그 다음 대리는 옛날부터 얘기했다시피 시험에서는 워낙에 중요하고 일단 기본으로 세 문제 이상은 늘 출제가 되니까 대리 경우는 가장 기본이자 요거니까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대리 문제를 사고를 해야 되고 이 갑이 본인이다. 토지 소유자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임의 대리.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을 규정해서 당연히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 대리, 요거는 임의 대리, 본인 대리인. 그러면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주의 원칙이고, 나는 갑대리인이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바꿔 말하면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모든 법률 효과가 번역이 계속. 따라서 이제 현명의 의미, 현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 이게 대리에서 가장 핵심이고, 요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표시해 주는 걸 의미한다. 그걸 줄여서 대리 의사. 따라서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현명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권리물은 누구에게 주겠다? 본인에게 기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대리인이 가지고서 대리를 하는 거니까 요 대리인 의사에 따라서 권리물은 본인에게 간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가 현명을 전혀 안 해버렸다. 그러면 대리 의사가 없으니까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안 되고 대리인 자기 자신의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도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명주원칙이다. 갑대리인으로 표시를 해야지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 효과가 본인 기속이 되고 계약의 당사자도 누가 되고 본인이 되고, 이것만 적절히 갖고 노르라고 말이요. 그럼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1번의 경우에 뭐 나머지는 뭐 이론 여지 갖고 4번 지문을 좀 주의하시고, 대리는 이따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117조가 시험에서 워낙에 물어보는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민법, 답은 이제 5번이 틀렸는데 민법상의 대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직접 대리. 그래요. 따라서 간접 대리는 민법에는 민법상의 대리는 직접 대리고, 간접 대리는 민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상법에 보면은 위탁 매매 같은 것이 간접 대리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리는 없고, 왜 민법상의 대리를 직접 대리하는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 간접 대리가 나오는 거니까. 민법상의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요?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리의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물은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법률 효과가 당연히 직접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그래서 민법상 대리를 직접 대리. 근데 이제 간접 대리의 핵심은 요 간접 대리를 간접자 합쳐서 간접 본인, 간접 대리인 요리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은 요 대리인이 법률 행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대리의사가 없다. 따라서 권리의무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간접 대리인에게 권리의무가 기속이 된다. 그러나 누구 계산으로 계약을 체한다?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취득한 권리의무를 요 간접 본인에게 그 다음에 이전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권리의무가 직접 기속하는 게 아니라 예를 통해서 한 바퀴 돈다. 간접적으로 기속이 된다. 그래서 간접 대리.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고 왜 민법상의 대리를 직접 들어가는가? 그걸 역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5번은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118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답식 기초문제 물어볼 때 여전히 출제가 많이 되니까, 지금 임의대리의 경우에 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요게 항상 문제인데,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에 의해서 일단 정해지고,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니까 내 건물 팔아달라 그러면 이 수권행위에 따라 건물 매매만 대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결국 임의 대리권의 범위 문제는 순서대로 수권행위 해석 문제로 기착이 되는데, 문제가 마지막에 하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더라도 분명히 대리권 준 거는 명확해요. 그러나 뭐하라고 대리권 준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 말은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더라도 이런 경우 대리인을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문수도 대우라고 그랬죠. 우리 법 118조에는 다음과 같이 보충 규정을 하나 두고 있는데,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가 가능하다. 무제한. 그러나 이제 이용 계량행위라고 하는 거,
이용행위 계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의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이 되더라. 이때 이용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찬다든가 이런 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118조 열거가 안 돼 있는 처분행위는 원천적으로 대리가 불가하다. 본인 소유 부동산 아예 매각 처분한다든가 또는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더라. 요게 이제 기본 스토리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물어보니까 답은 뭐 쉽게 2번 고를 거예요.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그거를 권한이 불구한 임의들에 찾아서 주식으로 바꾼다 또는 개인에게 빌려준다, 이런 거는 본에게 설사 이익이 되더라도 대리 목적인 권리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권한이 불구한 임의들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고, 또는 뭐 전답을 택지로 조성한다 이런 것도 안 되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보존행위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4번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에 채권은 일반 채권은 10년간 권리행사하면 시효로 소멸이 돼요. 이때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얘가 상대방이 1억 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는데 9년 정도 얘가 권리행사 안 하고 있다. 이때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얘한테 뭐 한다? 통과하라. 권리행사했다. 그럼 이 채권의 시효가 뭐? 중단. 그럼 이 채권이 소멸이 안 되니까 보존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 나머지는 전부 흔히 말하는 보존행위에 해당되니까 제한의 비태리가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이 행한 다음 행위 중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1.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이전 느끼를 신청하는 거, 이게 쌍방대리고, 쌍방대리 양쪽 모를 대리했으니까 실무에서 전액 정해진 거. 2번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처무가 대리인이 본에서 채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금전 처무가 기한이 도는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리인이 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 허락 없이 본인의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자기가 채무 변제 충당시킨다, 돈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자기 계약. 3번의 경우는 주식 매매한 명의계에서 주식을 이제 양도하게 되면은 주주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명의계서 그래. 그러면 주식 매매한 명의계서를 갑이 을에게 주식을 팔았다, 삼성전자 주식을, 그러면 주주 명부에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주주 이름이 바뀌어야죠. 그런 걸 명의계서라고 그래. 명의계서는 회사 신청 행위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이것도 자기계약. 문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124조에서 원칙적으로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가 되는데, 외가 2가지가 있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되는데, 1번, 2번, 3번은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전형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고, 1번을 주로 물어보다가 지겨우니까 간간히 한 번씩 물어보는 것이 2번 사례고, 2번 사례고. 딱 1, 2, 3번은 이제 단순한 채무 이행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유예적으로 허용된다, 그 예에 들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체는 이제 뭔 소리를 했는가, 해설도 보니까 부가 공동을 이렇게 해놨던데, 그 한자도 안 써놓고 부가 아니고 부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짜가 생겨보면 이거 보는 사람 짜증이 확 쏙 날도 더운데. 4번 질문 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자도 옆에 좀 써놔야 되니까. 부가 아니라 부부예요. 부차나가 빠졌다고 말이야. 저 뒤에 해설도 부라고 돼 있네요. 거기다 부부로 고치셔야 돼. 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 어짜 탈자 하나만 있으면 짜증이 확 솟구쳐버려. 이 원본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뭐나 하고 또 뒤지고 찾아보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한 20분 찾다 보니까 짜증이 확 솟구쳐서 책임남 전화해서 막 뭐라 퍼프서 불러다가 부부. 그래야 이 판례가 이제 말이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전부 운영한단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4번의 경우는 무권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공동으로 남편 명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우리 주에서 흔히 무슨 사례예요.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가게를 한다 이야기요. 남편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근데 저가 청포의 보관 중에 남편의 인감을 이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린 거요. 내용 파겠나요? 요게 지금 묵군들이 해당이 되는가? 요걸 묻는 건데, 앞에 부부가 공동으로 점포를 운영한다. 요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야.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차에게 남편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차용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부부가 공동으로 점포를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리권은 당연히 차한테도 공동 운영이니까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라는 포괄적인 위임을 남편이 차에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면 공동 운영이 있으니까 그냥 묵권대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유권대리라 그 말이야. 그 다음 5번의 경우는 우리 시험에도 자주 물어보는 판례가 5번이 틀렸다는 금방 할 것이고, 여경의 금전소비자의 담보설정계약처리할 권한을 대리인에 수여했는데 계약이 딱 성립됐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계약관계를 뭐 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부적으로 지금 보통 경우는 일처리를 부탁하는 이제 위임계약, 이게 원인돼서 대리권 수여 이렇게 되는데, 이런 위임계약 같은 것을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하죠. 이게 원인돼서 대리권 수여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딱 성립이 됐다.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되니까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하는 거야.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이 이미 소멸이 됐으니까 다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 그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판례라고 지겹도록 주지를 시켜줬어.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묻는 물음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갑은 이렇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계약 처리한 대리권 수였고, 을은 병과 계약처럼 순서는 이제 갑을병이니까 뭐 옆에 메모할 필요는 없고,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A한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그 물은 판례죠. 우리 시험에도 자유는 아주 기본 판례인데 맞죠? 문제는 이제 2번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은 없다 해서 일단 맞는 걸 해놨는데, 이거를 일단 맞는 걸 해놨는데, 왜냐? 일단 5번 질문을 보세요.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을은 못 건드렸는데, 5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5번이 뭐인가요? 대리권 남용 사례요에 대리인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고, 더 나아가서 현명도 했고, 근데 오직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저번 주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판례는 다수설도 마찬가지로 몇 조를 6조 적용하자? 107조 1항 단서를, 그래서 단서까지 외우라고 그랬죠. 107조 1항 단서를 6조 적용하자 그 이야기죠. 따라서 이자의 배임적 의사를, 횡령할 의사를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는 대리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해주자. 요게 이제 107조 1항 단서 6조 적용사례. 이런 경우는 요 대리인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성립이 안 돼버린 게, 본인은 일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표현대로도 성립이 안 되고 묵건대로도 성립이 안 돼요. 본인은 일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답은 이제 5번인데, 문제는 이제 2번을 보면 해설을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판례도 보면 이것도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죠. 1번, 2번 판례는 계약 체결과 해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판례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이렇게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2번의 경우는 왜 연계줄 권한이 없다가 만나를 해놨느냐? 묻는 물을 보세요.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했지 이행에 관한 대리권이란 말이 없지 않냐, 그 이야기야. 요 책을 쓴 친구가. 그 내가 뒤집어졌는데, 뒤집어 이게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신증이 들어가 버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계약체라는 대리권이 왜 이게 논란이 되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묻는 뭐냐면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써놨죠. 이행이란 말은 분명히 묻는 물으면 안 들어가 있어. 분명히. 그런데 이 경우에 1번 판례 같으면 얘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에서 그게 문제가 됐고 얘가 얘한테 중도금 잔금을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를 횡령을 해버렸어. 원래 받으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번호가 교부를 해야죠. 횡령을 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한테 야 중도금 잔금 다시 달라. 그래서 이제 사건이 불거진 거야. 그러면 결국 얘한테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니까 얘가 횡령하고 얘한테 교부 안 하더라도 얘는 다시 얘한테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도록 청구할 권한은 없다. 그것이 그의 1번 판례야. 그 다음 2번 판례 경우 얘가 이제 우는 소리를 친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잔금 지급일에 돈이 좀 장만이 안 됐으니까 며칠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뭐 해준 거예요? 지금 연기를 해준 거야. 근데 이 자식은 그걸 모르고 왜 너는 잔금 지급일에 돈 안 주냐. 그러니까 채무불량이다. 나 계약 뭐 할란다. 해지할란다. 이렇게 달랐던 사건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이제 관건이에요? 얘한테 이자 대금 지킬 연기줄 권한이 있는가? 여기에 관건이 되겠죠? 제 말 알아들어요? 설명 좀 들어, 예? 들으세요, 예? 그 외우는 거 다 해. 이 1, 2번 판례를 못 외운 사람 어디 있어요? 시험장 간 사람이. 시험 몇 번 나오는데 그건 다 하셔. 그러니까 설명 들으셔. 예? 지금 듣고 있죠? 말을 바꿔서 내니까 좀 설명을 떠는. 그럼 이제 해지하려고 얘가 달라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 그러면 결국 관건은 얘한테 지금 이자에게 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이 있는가? 요게 논란이 된다는 거야. 근데 원래 저 판례는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이제 압축이 됐냐면 매매계약 체결과 뭐에 관해서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돼.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나왔고 우리 시험 말로 나왔고 사료로 나온 게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2번은 왜 틀렸다고 하느냐? 묻는 물음에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줬지 이행이란 말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았기 때문에 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은 없는 거이다. 이행이란 말 없지 않냐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2번 지문도 맞는 걸로 골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설이 돼 있다고 말이야.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내면은 이게 이심정 들어가 본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 사건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얘가 지금 분명히 정당하게 나한테 대금 지킬 연계 줬다. 그러니까 지급일에 내가 돈 안 준 것은 채무불량 아니다. 그 네가 왜 해지하려고 하느냐? 얘가 이렇게 반론 제기한 사건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요거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잖아. 그럼 본인 쪽에서 뭘 입증해야 되느냐? 내가 얘한테 왜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주면은 분명히 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도 얘한테 수여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 얘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이제 거꾸로 뭘 입증해야 되느냐? 본인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야. 얘한테 내가 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요걸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입증을 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럼 이 대금 지킬 연계줄 권한이 얘한테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간 거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묻는 물음에 체결이란 말이 있고 이행이란 말이 없으니까 요건 연계줄 권한이 없다. 그러면 국어시험 보는 거야 이게.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본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신정감이라고 말이야. 인따구로 시험을 내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죠. 뒤에 해설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염두 두고 3번은 특히 유념해야 돼. 요 3번 지문은 뭐를 유념을 해야 되냐 그러면 병이 상대방이요.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내가 대리 계약 체결했으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이때 대리는 대리권 존재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요거는 정확히 맞아요. 근데 뭘 구별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대리행에서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 대리권의 존재권에서는 당의 대리행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요. 판례가. 대리행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럼 여기서 대리행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요.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데 뭘 구별해야 되느냐? 칠판 잠깐 보세요. 지금 지문을 바꿨을 때 잘 봐야 돼요. 갑 본인이요. 의리 대리인이고 매매계약처럼 대리권 주었고 요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요 경우에 지금 얘가 얘한테 내가 얘하고 매매했으니까 등기 이전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당신은 뭐야? 나한테 등기 준다고 할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면 내가 당신 대리인하고 매매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요 대리인하고 했다고. 그럼 얘가 나 얘한테 대리권 준 적 없는데? 그럼 얘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대리인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 요게 유효다 주장, 유효가 돼야지 등기 넘겨받으니까 효과를 주장하는 자,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에요. 요 상대방이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이렇게 청구한다 그 말이에요. 대리권은 존재 유무에 관해서 누가 입증한다? 대리권의 존재에 관해서는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자, 요 상대방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별을 꼭 해야 될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요것보다 더 시험에서 많이 물으면 하나가 있어. 이제 사를 한번 바꿔보자 말이에요. 요거는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때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얘가 입증하는 거예요. 대리행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얘가 당신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근데 이 사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요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잘 들어야 돼요. 매매를 하고 상대방에게 등기가 이전이 됐어. 내용 파겠나요? 지금 3번 지문하고 구별하겠나요? 3번 지문은 뭐이고?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등기 넘겨달라고. 그때는 얘가 입증해야 돼요. 나 당신 대리인 얘하고 매매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얘가 당신 대리인이요. 이렇게 입증한 다음에 얘가. 근데 이제 등기가 얘한테 이전이 됐어. 그런데 갑쪽에서 현 등기 명인 병을 상대로 지금 부동산 매매에서 대리를 통하여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이전된 경우에 이제는 3번 지문과 달리 이런 경우에는 전 등기 명인 갑쪽에서 현 등기 명인을 상대로 야 내가 이 토지 소유자인데 왜 당신이 등기 갖고 있을까? 전 등기 명인이 소유자라는 걸 이유로 해서 현 등기 명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했어요. 내용 파겠나요? 요 경우는 요 의료 대리권의 존재 의무에 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요걸 더 많이 물어봐. 한번 해보세요. 왜요? 지금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잖아. 그러면 등기 추정력을 돌리라고 말이야. 요 등기 추정력은 어디에도 미치는 거야. 적법 절차에도 추정력이 미쳐. 얘한테 일단 등기가 격려가 되면 얘 앞으로 등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이 된다고 말이야. 여기서 적법 절차는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 등기 추정력은 뭐에도 미치느냐?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그러면 결론 누가 입증해야 돼요? 네. 전 등기 명인 갑쪽에서 을이 자기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 바꿔 말하면 대리권의 부존재에 관해서 대리권이 얘한테 없다는 거, 무권 대리가 돼야지 얘가 승소하니까 대리권의 부존재에 관해서 갑쪽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 3번은 등기가 넘어온 상태가 아니고 등기 이전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얘가 당신 대리니까. 그러니까 대리권의 존재에 관해서는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입증했지만 얘가 당신 대리인이요. 대리인하고 매매시간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상대방에게 등기까지 이전이 된 상태에서는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격려된 등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이 되니까 전 등기 명인 본인 쪽에서 대리권의 부존재에 관해서 반대로 입증해야 돼요. 요거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해설을 보면 여기 없어. 그냥 요 팔 한 줄만 덜렁 써졌어. 효과를 주장하는 입증 책임이 있어요. 만족하고 그리고 끝내부터 뒤에 해설을 보면 제 말 알아들어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4번의 경우는 115조 단서고 만약 대리인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 결체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는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115조 단서.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고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권의 범위는 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대리권의 제한은 주로 논란이 된 것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된다. 124조가 논란이 될 것이고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에 따른 2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이게 쌍방대리예요. 쌍방대리. 이 경우는 일단 그 대리인이나 매수인청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 다만 이제 절대 무효는 아니고 무권대리 취급을 하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추인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되는데 그 대표인 경우가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예요. 근데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함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원래 채무는 변제하는 거니까. 따라 이런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돼요.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너는 국민은행 가서 내 대신 뭐 하라? 계약 체결하라. 이렇게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럼 얘는 뭔만 대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금 계약만 체결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석이 뒤에 보면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예금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가? 당연히 없죠. 그건 대리권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따라서 3번은 맞고, 4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럼 얘는 매수하는 매매만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매수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4번은 맞고, 5번이 여러분한테 낯설은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의 경우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124조인데 이 12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법 921조에 뭐라고 해놨느냐 그러면 이런 이해상반의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자 거기 5번 지문을 봐보세요.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친권자죠. 근데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 친권자가 법정대리고 요 가변 미성년자 본인 친권자가 법정대리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 미성년자 본인하고 법정대리 친권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상반행이. 이해상반행이는 뭘 말하냐 그러면은 미성년자 본에게는 불이익하고 법정대리인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이 그래요. 여기 미성년자 본에게는 뭐하고 불이익하고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뭐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거를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버리면 미성년자 본의 이익이 엄청나게 침해당할 거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한 특칙으로서 이런 이해상반행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 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상반행의 경우는 미성년자 본에게는 불이익하고 법정대리인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이 그러고 이런 이해상반행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못해요. 미성년자 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없으니까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못하고 가정법원에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사례는 누가 누구에게 누구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판단하면 돼. 지금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부동산 구입했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 그걸 누구한테 주었어요? 미성년자 자식놈에게 증여를 했죠. 그러면 미성년 자식놈에는 이익이 되고 법정 친권자 분리가잖아. 이거는 이해상반행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얼마든지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는 안 되는 거야. 예컨대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증여하는 거 거꾸로 법정대리인 친권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요거는 미성년자 자에게는 불이익하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익이 되잖아. 그럼 이런 거를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대리를 해버리면 얘 박살나버리잖아. 요거는 안 돼.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상반행이 되니까 거꾸로.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특칙으로서 921조 이해상반행이다 그래서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에는 대리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중개사에서는 나오기는 좀 어렵고 중개사에서는 그러나 그런 내용이다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매가도록 대리권을 을에게 주고 백기 임장을 써줬다. 을은 동건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매순이 돼서 매매계약책을 여기까지. 갑 본인 을 대리인이에요. 건물 매각한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대리인이 뭐 해버렸어요? 스스로 매순이 돼서 매매계약책을 했으니까 이게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 자기계약은 이처럼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의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앉아서 매매계약 체결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왼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오른손으로는 자기가 뭐가 돼서 매순이 돼서 계약 체결, 혼자 앉아서 매매계약 체결. 그럼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다 한다? 대리인이. 그러면 자기가 매도인의 대리니까 시가 1억짜리도 8천에 판다고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매수인이 돼서 8천에 매수하고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죠. 따라서 이런 거는 금지시키는데, 요거는 자기계약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허락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124조를 위반했다. 그 사례예요. 그러면 1. 을의 행위는 자기계약이므로 갑을 간의 계약은 무효이고, 여기까지 일단 맞아요. 본인의 추인에 있어도 효력이 생긴다. 뒤가 잘못됐어. 아까도 이야기했던 무효는 무효대 절대 무효는 아니에요. 무권대리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로 본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뭐 할 수는 있다? 추인은. 따라서 2번도 드렸고 답은 3번밖에 없어요. 의뢰행위는 무권대리가 되고 본인 허락이 없으니까, 따라서 유동적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의뢰행위도 유효한 대리행위 된다. 따라 답은 3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7번의 경우에 임의대리 현명주의에 관한 다음 중 타정한 것은 1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서두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갑대리 느려 현명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특히 유념하라면 이게 가장 대리 핵심이에요. 만약에 얘가 갑대리 느려 현명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라고 거꾸로 해석해 버리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돼버려. 갑대리인들이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거라고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요 대리인과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결과가 돼버린다. 그러면 아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이 경우는 대리인이 대리권 가지고 있고 자격에 주어진 대리권을 범위 내에서 대리행했고, 다만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을 뿐이죠. 이렇게. 그럼 본에게는 불리한 경우라고 말이야. 근데 갑대리인이요, 이게 설명드려야 돼요. 정말로 설명드리세요.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그 습관을 고치시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중개사증 땄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뭐 배울 기회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앞에서 설명한 사람들 설명할 때 꼭 듣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건 기본 A예요. 내 실력 향상시키는 걸 떠나서도. 근데 여러분이 전혀 그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전주에 가르쳐준 거, 칠판 뜨면 가르치는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버려. 난생 처음 듣는 표정 짓고,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요. 응용력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의 좀 열심히 해왔어. 물론 그런 선생도 드물지만. 그래서 거품 물고 가르치려 하는데 전부 딴짓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했다 생각,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가? 그 기본 A가 아닌 거예요, 선생이 돼. 여러분 실력 향상도 안 될 뿐더러 그 실력이 전혀 늘질 않아요. 근데 요즘에 고달퍼요. 지금쯤 되면 문 줄기가 서가지고 여러분이 정리 정도는 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방정리가 아주 막 진흙바탕에 막 거기다가 그래서 진흙바탕을 딱 하고 조금씩 약간 진흙은 좀 묻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 정도를 끝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혀 지금 정리 정도 안 돼 있어 아직도. 그래서 답답해진 거예요 지금 자꾸. 요즘에 내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살아요. 옛날에 두려움 없이 산 사람인데 자동차 사고 나고 죽을 뻔하면서 뒤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실력 안 느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면에 딱 눈 감고 공포심이 몰려버려. 공포가 막. 난 10월 마지막 그 토요일 날이 두려워요 지금.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내가 그것만큼 자신 있었어. 대한민국에 누구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도 나한테 배운 수강생들이 가장 뛰어난 실력자다. 또 사실 그랬고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공포심이 몰려버려 지금. 뭐 나이트아웃도 있으려니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선생 설명할 때 꼭 들으셔야 돼. 그 선생에다 기본이고 내 실력 향상을 지름길로 볼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 본에게는 불리하다고 말이야. 근데 이 갑대리인이요 이걸 해석을 할 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해석해버리면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거는 원칙 본인의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런 반대 결과가 된다 그 말이야. 근데 현명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기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는 거니까 줄여서 대리의사. 따라서 대리인이가 본에게 이익이 되든 불리익이 되든 얘가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한 이상 대리의사는 있으니까 일단은 불리한 경우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도 원칙 본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이제 이 원칙을 언제나 관철시키면 본에게 너무 가혹하니까 우리 학설 판례가 107조랑 단서를 6조 적용시켜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본인을 보여주자. 이렇게 스토리가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 대목을 이용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능동대리는 이 대리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경우가 적극 대리. 수동대리는 반대죠. 2번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대리인이 그 권한에 따라서 본인 명의로서 의음 발행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의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똑같은 대리행위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이상 이를 수령하는 대리인의 진위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일지라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아까 1번 지문 때문에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 원칙 본인이 책임지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 논리가 정의되는 것이고 5번의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처럼 행세해서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을 알았다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상대방도 지금 누구를 본인을 알아본 거요? 대리인은 이 사안은 지금 현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115조 단서에 가면은 요 대리인이 전혀 현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없다면 유효한 대리인한테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가 아니니까 115조 단서도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법률행위 당사자는 대리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게 아니고. 따라 115조 단서도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8번의 경우에 갑대리인 을, 그 다음에 병 상대방 토지 매수 순서 갑을병이니까 옆에 메모할 필요 없고 1. 대리인의 효력이 의사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임은 본인과 불편을 갈 결정한다. 1번이 틀렸는데 116조 1항 하도 물어봐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행위는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따라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요게 이제 116조 1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착오 같으면은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대리행위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려면 모든 의사결정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 대리인이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깜박해서 1,000만 원 잘못 표시했다.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 문제가 성립되고 사기 강박 같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본인을 1,000만 번 사기 강박하더라도 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의 사기 강박 이후로 대리인이 취소 못해요. 누가 사기 강박 당해야 된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하는 건지 그럼 의사결정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하니까 얘가 사기 강박 당해야지 취소한다. 여기에 116조 1항이니까 자유자주로 갖고 놀아야 되고 그 다음 따라서 1번은 틀렸고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을을 대리인을 위한 걸 보는 게 원칙이다. 현명을 하지 않냐는 경우 이런 경우는 115조도 요거 두 가지 조심해야 되고 115조에 보면 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요. 본다. 요걸 추정한 대로 바깥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요거 특히 조심해야 되고 본다를 추정한 대로 바깥치기 잘하니까 딱 이게는 본다 간주기 때문에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되는 법률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이 경우는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고 얘가 또 계약의 당사자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 대목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는
내심으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대령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 요건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요거는 본다 간주니까 이런 경우에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착오 취소를 주장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왔다시피 115조 단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 쪽에서 얘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을 때는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지니까 115조 단서까지 하도 물어보니까. 그 다음 3번의 경우에 의리 미성년자라도 병가책이라는 계약으로는 가벽이 생긴다. 117조도 지급도록 물어보죠.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은 다시 취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대로 책임진다. 대리인 제한 능력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한 경우는 제한 능력으로 다시 취소 못하니까 그대로 본인이 책임지라. 그러나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구별 번갈아서 물어보니까 요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한테 의사 능력만 없으면 의사 능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작년 기초 입문 과정에서 지급도 가르쳐 준 거니까 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해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의사 능력은 여러분 같은 자연인이 법률 행위할 때 최소한도로 갖추고 있어야 될 정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를 했으면 요 매매가 뭘 의미하고 매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지능 수준을 의사 능력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인이 계약 체할 때는 요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당해 법률 행위는 뭐로 돌아가느냐? 무효로 돌아가요. 따라서 요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요 대리 행위는 여지없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는 본인이 하등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구별은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 4번 의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했다 얘기까지.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옛날 초창기처럼 독자적인 한 문제로 이제 나오기는 요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4번 질문처럼 이렇게 응용해서는 요즘에 더 많이 나오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는 시험장에 번데 알고 가야 돼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체 인정되는 소멸 사유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능력자였는데 또는 파산자가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이후에 얘가 뭐가 되어버렸다?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이 했다. 성년 후견 개시가 된 경우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은 경우 그러면 요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성년 후견 개시가 돼버리면 얘가 이제 재산상의 거래 행위를 얘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피성년 후견이 돼버렸는데 지도 지금 머리가 알딸떨어서 거래를 제대로 못한 놈이 이거 대리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파산 선고 받아버리면 신용 상태가 이제 엉망이 됐다는 건데 만약에 상대로부터 돈 받아고 삥땅 쳐보면 무실 거냐 말이야. 따라서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정상적인 능력자였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이후에 성년후견 개시가 되거나 그럼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파산 선고 받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대리하면 안 된다. 그래 대리권 소멸 사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 법규의 128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임의대리 경우에 두 사람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됐고 이게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그러죠. 이게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기 때문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일처리 끝났다 그 이야기죠. 이미 대리권만을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대리권을 소멸시키자.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대리권을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을 수여했다가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예를 보니까 믿음이 안 가더라. 이런 경우는 숙권행위를 다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임의대리권은 소멸. 요 두 개는 법정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처리하기 전에 이미 파산이 된 경우 병이 선이 무과실 때는 가볍게 그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대리권이 소멸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되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은 맞다. 그 이야기. 파산을 당하면 대리권이 소멸이 됐으니까. 그 다음 5번의 경우에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병이 계약을 처리하기 전에 갑이 추인하면 매매 결혼은 갑이 생긴다. 이따 뒤에서 협의 못군대 사례가 지겹도록 나오지만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네요. 누가 먼저 본인이 먼저 추인하냐 상대방이 먼저 처리하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먼저 책임지겠다고 추인하면 더 이상 상대방의 책임 묻지 않겠다 처리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책임 안 물을란다 처리해버린 이상 본인은 뒤늦게 추인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5번 질문은 상대방이 계약을 처리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미치니까 5번은 당연히 맞고 9번의 경우는 갑, 을, 병 순서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1. 을이 대리인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쳤다. 여자가 이제 중도금 잔금을 이제 수령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했다? 흔히 말하는 말로 빙땅을 쳤다. 이는 유효한 대령이 아니다. 틀렸네요. 원칙은 대리권 남용하더라도 유효한 대령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자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나을 수 있을 경우 안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지만 따라서 1번은 틀려있고 2번은 을이 실수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처리한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이 대리인에게 책임 묻겠죠. 근데 이때 대리인이 자신의 내심 의사와 내심 의사는 본인을 위한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표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없다. 묻는 요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5조 본문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격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요. 본다니까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서 바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그 이야기고 3번의 경우에 주의 사정에 비춰볼 때 계약 당사자가 갑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갑병 간의 매매계약 성립한다. 115조 탄서. 따라서 3번 질문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계약서에 원래 이제 현명을 전형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현명을 할 때는 나는 갑 대리인 을이다 하고서 요 계약서에 대리인 인정을 꼭 날을 해야 되는데 요 경우 이제 대리인이라는 것은 표시하지 않고 그런 본인만 나타나죠. 이렇게 본인 것처럼 행세도 했다. 이렇게 그 대신 얘한테 대리 의사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것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봐요. 이런 거를 흔히 무슨 대리라고 하느냐 서명 대리라고 본다. 서명 대리라고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이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자 해서 굳이 이제 현명을 할 때 대리님을 의사 표시할 때 대리님을 표시할 필요 없고 누구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명 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를 따라서 거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요거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을이 병을 기망해서 요거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거예요. 해년마다시피 시험에 나와요. 아까 앞에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체결된 경우도 갑이 선이면 병은 계약 취소했다. 지겹도록 물어보는데 대리인의 사경박 요거는 뭐가 아니다. 요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고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경박 제3자 사경박 아니다. 둘은 뭐 하니까 동일시하니까 따라 110조 2항이 아니라 110조 1항에 따라서 이자 사경박 사실 본인이 알든 뭘든 상관없는데 당연히 취소한다니까요. 그게 5번 질문이잖아. 아까 앞전 시간에도 나왔잖아. 해년마다 나온다고. 이런 거는 절대 틀리지 말고 사례로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런 거 틀려보면 정말로 요즘은 과락면하기 힘들어요. 딱 단어 2개 보고 뭐 물어봤고 뭐 나왔냐고 얼른 고르세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에 갑, 을, 병 틀린 것은 병이 을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라는 거 대리인이 또 기망했네요. 병은 그 9번에 5번 지문이나 10번에 1번 지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병은 사기 사실에 대한 본인의 지부지 불문하고 취소할 때 이번에 맞는 걸로 되어 있죠. 제3자 사기강파 아니라니까요. 헤매지 마시고 이런 거는 옆에 메모할 시간도 없어. 본 시험장 가면 딱 기계처럼 나와서 딱 단어 2개 보고 넘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3번은 반대로 기망해. 을이 병의 기망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기망한 거예요. 상대방이 기망했어요. 이거는 116조 1항이죠. 얘가 얘를 기망해 이렇게.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취소권 가지니까. 이건 임의 대리니까 본인 취소권 갖잖아요. 얘가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되고, 네가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요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임의 대리는 본인을 대리해서 취소하는 거고. 그 2번이 틀려 있잖아요. 의뢰아니라 누가 취소하니까 본인이. 이런 거는 정말로 10번 문제는 공짜 문제라니까 이게. 1번, 2번 같은 거는. 그 다음 3번은 116조 2항 문제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게 원래 대리행위 하자이면은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하는데 위에가 있죠. 그게 3번 지문 116조 2항이야. 이런 경우에 얘가 이제 건물 한 채를 매수해달라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매수할 것인가? 얘가 의사결정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본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 지시했어요. 내 본이 병의 건물이 마음에 든다. 병으로부터 매수하라. 그래서 지시에 쫓아서 병하고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을 가지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하자 담보 책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여기다 대입시켜서 곧잘 물어본다. 이 조문을 물어볼 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을 매매를 했다. 인도받고 보니까 건물에 물지정 결함 하자가 있더라. 하자 담보 책임 물어야죠. 물려면 매수는 뭐 해야 돼요? 선의 이거는 무과실해야 돼. 하자 등을 모르겠고 먼저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담보 책임 묻죠.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하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그 반대는 해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 경우는 제적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하자 담보 책임 6개월이죠. 하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1년 아니고 6개월. 그러면 이 사례를 이제 대리에다 집어넣어서 이 조문을 물어보니까 생각해 보란 말이야. 건물을 매수한 대리권 줬다 뭐 이렇게 해서 매매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보니까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매수인이죠.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물으면은 매수는 아까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그러면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원래는 116조 1항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것도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얘가 선의 무과실해야지 하자 담보 책임 묻겠죠. 원래대로 하면 계약책이란 대리인이 하자 등을 모르겠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이 하지 본인이 담보 책임 물을 건데 116조 2항은 특정한 법률 위임하면서 뭐 했다? 지시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을 가지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을 뭐하니까 여기 부지 대리인은 하자 등을 모르고서 계약을 했다고 말 선의 무과실. 근데 본인은 뭐 했다? 하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다라도 얘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담보 책임 물어야 되지만 이 경우는 뭐까지 했기 때문에 지시까지 했다는. 지시까지 했다는 것은 자기는 이 건물을 하자 등을 알면서 이자로부터 매수로 지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보호 필요성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얘가 하자 등을 알고서 지시한 이상 계약처란 대리인이 부지 하자 등을 모르겠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116조 2항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 꼭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누가 누구를 기망했는가 잘 보세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야. 분명히 지문은 상대방이 본인의 기망을 본인이 지금 기망을 한 거죠. 상대방이 본인의 기망해서 의사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은 사기 사실에 대한 대리인의 지부지 불문하고 당연히 취소할 때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
요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잖아. 대리기는 누가 당사자예요? 본인과 상대방이. 요 둘이 계약의 당사자야. 얘가 얘를 사기한 것은 상대방이 사기한 바이야. 당연히 취소하는 거야. 얘는 제3자 아니야. 요 둘이 당사자는 그렇게. 얘가 사기한 바 하면 당연히 취소하는 거라고. 상식이라니까요. 대리 당사자를 항상 생각하셔. 법공부 기초니까. 근데 뒤에 해설을 지금도 살펴본단 말이야. 거기 몇 페이지를 펴보자 그러면 여기 241페이지. 거기에 이제 10번 문제 해설이 들어갔는데 4번 지문을 보세요. 이 판례 자체는 아까 앞에서 몇 번 나온 판례예요. 시험에서 집중 출제된다고. 대리인의 사기양박의 제3자 사기양박인가 그거 묻는 판례죠. 뒤에 해설에 4번에 읽었나요? 제3자 사기양박에다 그 판례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 전에 그러면 10번에 앞에 4번 질문하고 맞는가 검토하세요. 있는 대로 집중. 10번에 4번 질문하고 241페이지 10번 4번 해설이 맞는 거 확인해 보란 말이야. 들려있죠? 그 해설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10번에 4번은 대리인의 사기양박이 아니라 본인이 사기양박한 거라니까. 그 얘가 해설을 지금 원문건 내놔붙잖아요. 고치세요. 집에 와서. 본인의 사기양박으로 고치라고. 그러면 당연히 취소한다 그 이야기에 110조 1항에 따라서 본인이 사기양박에서 상대방이 사기양박이니까. 그다음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찾으라 그 말이야. 참고적으로 요거 끝날 때까지 그런 거 예를 들면 오류가 있다는 걸 찾아낼 정도 되면 합격권에 들어가요. 미리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찾아보라 그 말이야. 그럼 예습했다는 소리고 찾았다 그 말은 실력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고 그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니까 합격권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야. 한번 해보라 그 말이야. 그 다음 거기 이제 10번에 5번 질문은 이제 눈으로 읽었어요. 아까 앞에서 지겹도록 나온 거 판례요. 그럼 뭐인가요? 10번 5번은 거. 자, 대리권 남용은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대리권을 범위 내에서 대리행해요. 현명도 하는 거요. 똑같다. 근데 본인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전 또는 제3자 이익을 해서 대리행하는 경우죠. 주로 이제 우리 판례에 나오는 것은 제가 또 예를 들어준 것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금융기관 은행 임직원이 대리권 남용한 사례를 많이 예를 들어줬죠. 우리 판례도 나와 있고. 그 5번의 경우는 대리권 남용 사례잖아. 그 107조 1항 단서를 이웃주 적용하자. 그에 관한 그 판례를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임의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아니한다. 속권행위 처리하면 임의대리권 소멸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인 것이 표시하면 현명이 돼서 직접 본인이 책임진다. 4번 아까 앞에 문제 말한 116조 2항 조문 그대로 맞고 5번은 경우 대리인이 이제 여러 명인 경우 우리 민법상은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단독 대리 또는 각자 대리. 따라서 이것도 이 점만 한 번씩 물어봐요. 단독 대리 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5번 질문이 곧 틀려있죠. 그 반대가 원칙적으로 단독 대리가 원칙이고 다만 임의 대리 같으면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또는 이제 법정 대리 같은 법률의 규정에서 외적으로 이제 공동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공동 대리에서 공동은 뭘 공동하는 걸 말이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걸 말하죠. 단독 대리가 원칙이다. 그것부터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10번부터 이제 몇 문제는 복대리에 관한 문제였고 좀만 쉬었다 가죠.